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애인 복지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를 이해하려 그러면 서구의 장애인 복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돼서 많은 내용들을 서구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서양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어졌던 사회복지의 패러다임, 또 사회복지의 어떤 실천 기술, 이러한 영역들이 우리나라로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선조들의 지식이 부족했느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회 문제들은 이미 서양에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 경험했던 내용들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서양에서는 그러한 사회 문제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결책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졌었다라는 거죠. 반면 우리나라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미 서양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거쳐갔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닥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다양한 사회 문제가 이미 세계를 앞질러 가고 있기 때문에 서양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미연에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양도 이제는 직면하지 못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될 그러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관심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장애인 복지는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보다 분명 서양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더 많이 이루어져 있었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장애인에 대해서 상당히 폐쇄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동안 1970년대, 80년대까지 장애인 복지의 발전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서구의 장애인 복지 역사를 보는 것은 우리의 장애인 복지 역사를 더듬어 볼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구의 장애인 복지 역사는 화려했을까요? 어떤가요? 장애인 복지 역사를 올라가려 그러면 아주 먼 옛날, 그죠? 원시 시대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원시 시대의 장애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이 시간 조금 불편한 시간이긴 하지만 얘기할게요. 원시 시대의 장애인은 사냥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원시 시대에는 어때요? 사냥을 통해서 먹잇감을 찾아야 되는데 장애가 있는 분들은 사냥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비장애인보다 불편함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것을 극복하지 않는 한 사냥에 한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물건을, 식량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확보한 그 식량을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시 시대의 장애인은 아마 조금은 불편한 그런 대상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원시 시대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시계를 현대로 돌려볼까요? 고대 시대로 가봅시다. 고대사의 여러 국가에서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장애아를 절벽에 던져버리거나 장애 아이들을 살해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당연시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도 최근에 다양한 문제도 있지만 기독교인들, 그죠? 신앙이 있다라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 그리스인들은 장애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장애인을 식충이라고 하여서 사냐에 버리거나 자살을 방임하기도 했었습니다. 로마인은 어떨까요? 청각 장애인을 익사시키거나 귀족 연회에 놀이객감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로왕,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로왕은 장애인을 활 쏘기의 관역 대신 장애인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바로 서양의 고대 사회의 역사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네. 장애가 있게 된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이고 장애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견해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장애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차별의 대상, 죄의 대가로 표현하는 그러한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시대의 장애는 분명히 죄의 대가였다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이 신약인가요? 네. 신약 성경,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많이 바뀌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장애와 관련해서 어떠한 말들을 남겼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장애아를 양육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조금 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어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때문에 농아이는 이성도 없고 교육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럼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장애아는 사회에서 격리시켜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인구와 재산의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허약하거나 불구인 사람들은 유기하거나 뭐 해도 된다? 살해해도 된다라고 누가 얘기했었다고요? 플라톤이 얘기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들 역시도 장애를 인구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그래서 쉽게 살해해도 되고 사라져도 되는 의미 없는 그러한 대상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저는 서구의 장애인 복지 역사를 공부할 때 또 이렇게 강의할 때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먹먹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얘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고 플라톤이 얘기했던 그 말이 우리가 지금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말이죠. 저는 이 역사와 현재 우리나라의 변화를 보면서 아주 조그만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적어도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와 같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자라나면서 장애인들과 함께 자랐고, 또 언론 미디어에서 그들의 모습이 결코 악역의 주인공으로 비춰지지 않는 변화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은 지금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무의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던 잘못된 교육의 결과가 적어도 우리 시대에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럼 중세 사회로 넘어가 볼까요? 중세 초기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와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중세 말에 뭐예요? 여러분들이 세계사에서 배웠던 르네상스와 휴머니즘의 영향으로 인간에 대한 존엄에 관심 갖기 시작하고, 그 인간에는 누구도 있었다? 장애인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도 보호받아야 할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기독교 초기에요, 교회 시대를 거치면서 콘스탄티누스, 역시 발음이 저는 영어에는 약한 거 이해하세요.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 교인과 그 다음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325년에 열리게 됩니다. 이후 그리스도 로마에서 장애인 학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학대와 동정으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당시, 자 봐봐요, 뭔가 장애인에 대한 인간 존엄이 없던 시대에서, 그죠? 르네상스 인문주의, 인문학 시대, 이러한 다양한 인간 중심, 인문학하고 상관이 없나요? 네, 인간 중심 시대로 바뀌고 기독교에서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의 어떠한 인식을 과감하게 바뀌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한 변화였지만 당시로서는 아주 큰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떤 차별과 편견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 즉, 동등한 권리를 갖는 그러한 변화는 아니었다라는 것이 조금은 아쉬움이죠. 이제 이 중세 시대를 넘어서 근대 사회로 넘어옵니다. 18세기에 접어들면서 교육에 관한 국가의 관리라든지 지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각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상향 조정이 되고요. 일반 아동에 대한 교육이 높아지면서 뭐예요?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도 조금씩 관심 갖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19세기 후반부터는요, 생리학, 의학, 심리학,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이루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장애 아동에 대해서, 또 장애에 대해서 원인 규명에 나서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원인이 됐던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이 원인으로 야기되었던 이러한 행위의 변화들을 재활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 각지에 또 어떠한 변화들이 생기죠? 시설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시설들이 생기면서 보호 체계가 갖추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근대 사회가 지나갑니다. 현대 사회로 와볼까요? 자, 현대 사회. 1910년에서 1960년대 사이를 쪼개서 봐봅시다. 이때를 제1기 시대라고 한번 해봅시다.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재활의 기반학층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장기적인 치료와 훈련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수용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재활, 그 다음에 심리재활, 교육,
각 영역에 재활 서비스가 도입되기 시작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어떤 통합적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당시에도 의료적인 재활의 가장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교육재활, 사회재활, 직업재활 이런 부분의 재활은 어때요? 미미했지만 어때요? 기반을 다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애인 재활에서 의료 재활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료 재활의 역할은 초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금방 어떠한 문제의 원인이 발생했을 때 산재라든지 질병으로 인해서 그죠? 기능적인 장애가 가장 먼저 시작됐을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분명히 의료 재활입니다. 자,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의료 재활을 통해서 충분한 의료 재활에 통해서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의 1910년에서 60년대에 보여줬던 것처럼 의료 재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교육 재활, 직업 재활, 사회 재활 이러한 다양한 재활이 같이 어떻게 해야 된다? 통합적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은 적어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의료 재활의 비중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라는 거죠. 머릿속에. 이제 물론 여기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교수님, 재활이 아니고 자활이 아닌가요? 네, 그것은 패러다임의 변화겠죠. 아직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았으니까요. 분명히 중요한 것은 재활이 아니라 자활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스스로.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ICF의 개념에서 무엇을 얘기했었죠? 다양한 건강을 얘기할 수 있는 다양한 요건 중에서 환경적인 영역과 개인적인 영역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었죠. 그때 환경적인 영역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이 사회는 변화돼야 되고 제도와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반면 개인적인 영역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나이와 성별과 학력 이것을 다 뛰어넘어서 스스로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내면에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전공자니까요. 자, 시간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아까 1960년대까지 우리가 갔었는데요. 1970년대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1970년 어때요? 사회민주주의가 막을 내리고 1973년에 5.1 쇼크로 인해서 그 다음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어떠한 사상의 변화가 있는 그러한 과도기쯤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이 시대를 살펴보면 1970년대는 장애인 인권 선언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인간적 가치를 재인식하게 됩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1970년대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는 일반인도 쉽게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겠죠. 그러나 장애인은 더 사회적으로 격리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서구는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의 인권을 선언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 장애인의 인권 선언은 세계 인권 선언에 앞섭니까? 뒤섭니까?
제가 지난번 강의에 얘기 안 했나요? 세계 인권선언은 1948년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모든 전쟁이 다 끝난 이후에 사람들은 느낍니다. 뭐예요? 철저한 개인주의보다 뭐예요? 사회주의, 사회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의, 사람과 사람이 같이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그러한 사회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낀다라는 거죠.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세계는 1948년 세계 인권선언을 발표하게 되죠. 그보다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죄송합니다. 그보다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1970년대 세계 인권선언, 장애인 인권선언을 발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유엔은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을 1971년에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장애인 권리선언을 1975년에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순서도 장애인의 인권선언보다 무엇이 앞서냐? 1971년에 정신지체인 권리선언이 조금 앞선다라는 것들도 적어도 전공자, 여러분들은 사회복지지만 그래도 혹시나 내가 장애인 영역에 좀 더 관심이 있어 라고 하면 이 순서들도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런 어떤 패러다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정상화 이론 기억하시나요? 니루에, 밀케슨 버거, 그죠? 이러한 사람들이 어때요? 정신지체인 부모와 함께 어때요? 장애인도 정상적인 리듬을 갖고 삶의 패턴 리듬을 갖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정상화 이론과 더불어서 이 시대에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상화 이론에 걸맞춰서 이때 당시 어때요? 시설 중심의 장애인 보호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보호로 이념 자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탈시설화 운동이 시작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이 탈시설화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반드시 같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직업재활입니다. 그래서 직업재활은 이렇게 같이 변화되고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도 최근 어떠한 획기적인 변화가 있냐 하면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패러다임이 확연히 바뀌고 있어요.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 이전 우리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전국의 모든 복지, 장애인 복지를 포함한 모든 복지가 획일화됐었죠. 그런데 1990년 이후 2000년 초에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면서 복지는 이제는 중앙에 획일화된 복지도 있지만 지자체마다 어때요? 그 지자체마다 지자체의 특성과 개성을 살린 복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역사회 중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뭘 얘기하고 싶어요? 네. 이게 동영상이니까 이렇게 한 타임 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그죠?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2015년 많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다 그랬죠.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직접 찾아보는 수강생들이 있어서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게 맞았어요. 여러분들도 찾아보세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그런 패러다임에 의해서 다시 지방분권은 다시 어디로 쪼개지냐면 읍면동으로 쪼개집니다. 즉, 그 패러다임 변화 안에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사회보장
급여법이 만들어지는데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어떠한 조직이 새로 만들어지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협의체가 읍면동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읍면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는 중앙정권의 획일적인 복지와 지자체에서 시도를 관할하는 복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현장에 관심을 가질 때에 이미 읍면동 단위의 복지가 이제는 만들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변화들을 우리는 먼저 확인하고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1980년대 이때는 세계 장애인 복지 도약기입니다. 왜냐하면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정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1981년은 세계 장애인의 해라고 정해서 장애인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죠? 1981년 미리 공부합시다. 심신장애자복지법, 즉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세계의 장애인 관련 행동 변화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스웨덴은 정신지체인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영국도 마찬가지 장애인법, 미국은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죠. 아까 1970년대 미국은 이미 장애인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 다시 장애인 발달장애인법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죠. 자, 1990년대 이후입니다. 1990년대 이후 1910년 그 다음에 60년대 70년대 90년대를 거쳐서 구축한 장애인 복지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생활에 밀착해서 의료적, 교육적, 직업적, 심리적, 리해비테이션, 재활에 이제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누가 이제 참여하기 시작하냐면 당사자들이 참여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당사자들이 이 영역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아주 큰 변화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장애인 복지가 언제부터 발전이 됐을까요? 적어도 장애인에 대한 우리나라도 특수교육법이 만들어지면서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강화가 되면서 의무교육의 범위가 더 넓어지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교육을 받게 되고 교육을 받은 그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주장하는 그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도 발전됐듯이 미국도 이미 1990년대 이후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인해서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 심리재활들이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던 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재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제가 책을 읽는 것을 굳이 좋아하진 않지만 일본의 한 작가가 쓴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다카시 스네라는 저자가 쓴 책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장애를 가졌었고 그때 당시는 남들의 도움만 받고 있었죠. 그런데 그 도움을 뛰어넘어서 이제 책을 씁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저귀의 변을 보고 당신이 나의 변을 닦아줄 때 깨끗하게 닦아주지 않았을 때 내 느낌이 어땠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라고 책을 씁니다. 그때 당시는 그 봉사자에게 얘기를 하면 그마저도 해주지 않을까봐 얘기하고 싶었으나 얘기하지 못한 얘기들을 그들은 얘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가를 돌봐줄 때 이렇게 돌봐줬을 때 저분의 마음속에는 상당히 불쾌함이 있겠구나. 그때 당시 나도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뒤를 깨끗하게 닦지 않았을 때 나도 찝찝했었는데 라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사실들을 누군가가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장애인 당사자가 이제는 목소리 높여서 얘기해주고 있고,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장애인 복지를 임해야 되는지를 알고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길었는데요. 여기에서 서양의 장애인 복지 역사를 이해했고요. 잠시 후에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역사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